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쓰고 있는 각종 무기들을 육해 공군 돌아가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중급유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우아하게 생겼죠. 시그너스. 백조자리죠. 백조처럼 우아하게 생긴 공중급유기입니다. 전력 극대화 필수 요소죠. 공중급유기. 왜냐하면 이 전투기들은 이륙할 때 애프터버너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풀파워를 냅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 확 파워를 내고 쫙 이륙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연료 중에서 이 보조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연료 포함해서 20%가량의 연료를 이륙할 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륙 한번 하고 나면은 연료가 20%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당연히 무장을 적게 할 것이고 또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또 빨리 또 착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뿐만 아니지만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륙과 착륙, 특히 착륙할 때 랜딩 기어라든지 이런 꽝 하고 내리 꽂아야 되니까 이때 가장 많은 이 기골의 부하가 가죠. 그래서 이 기체 수명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전, 무장도 더 적게 달고 이 연료 때문에 보조 연료 탱크 달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주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유를 해주면 이륙할 때 있었던 그 연료 손실 전부 다 보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늘에서 또 연료를 보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장을 좀 더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있죠. 또 극단적으로는 보조 연료 탱크가 없어도 되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착륙할 수 있는 숫자를 많이 줄이죠. 왜? 한 번 떠가지고 한 번에 이륙해서 한 번 그 조종사들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초기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이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런 총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체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요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공군도 원했죠. 그런데 걸핏하면 연기됐습니다. KCX 사업의 20년 설움입니다. 첫째, 1991년도에 소요 제기가 됐어요. 이때는 국방부에서 아니 니들 지금 공중급유 받을 수 있는 비행기나 있냐? 그 비행기도 없으면서 공중급유 해서 뭐 하려고? 안 돼. 지금 KFP 사업해서 KF-16 이거 대량 도입하는데 이 사업에 국방 예산, 특히 그 중에서 공군 예산 몰빵해야 되니까 스톱 기다려 해서 연기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소요 제기됐습니다. 96년도 했는데 좋지 했는데 다시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도 다시 취소됐어요. 그리고 IMF가 조금 진정돼서 2000년도에 또 소요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FX 사업해서 이 한국 공군은 KFP 사업해서 KF-16 전투기 120대 그리고 FX 사업에서 차기 전투기 해서 F-15K 전투기 이거 F-15급 전투기 120대 해서 240대의 정상급 전투기로 완전히 그냥 탈바꿈 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IMF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 FX 사업도 지금 안 돼가지고 결국은 40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중급유기 연기. 그리고 이제 또 2005년도에 또 소요 제기됩니다. 왜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에서 독도 문제 생겼어요. 일본하고. 그래가지고 야 독도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F-16 전투기 가서 5분밖에 작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일본에게 상대가 안 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때문에 그러면 공중급유기 있어야지. 이런 이제 논의가 확 됐었죠. 그래서 공중급유기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또 전자권 전환 이것 때문에 전자권을 전환하려고 하면은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12년까지 전자권 전환하려고 했죠. 합의를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2012년까지 전자권 전환하려고 하면은 정보 능력이 우선이다. 전자권. 그래서 이 공중급유 능력보다는 정보 정찰 능력이 우선이다 해서 공군의 조기 경보기 PSI 이거 2012년도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이 사업이 우선이야 해서 조기 경보기 사업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기 사업도 끝나서 다시 또 하려니까 이때는 또 F-15K 처음에 40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20대 추가 도입해야 되니까 여기 또 돈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 안 돼. 또 얘기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가 됩니다. 왜냐? 전투기는 공군의 주력입니다. 이 공군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핵심 라인이 전부 전투기죠.
그런데 이 지원기, 수송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종사들은 마이너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발이 약합니다. 공군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줘야 국방부 합참에 가서 힘을 받는데 공군에서 알았어 그럼 뒤로 하고 우리 전투기 일단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탄력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차디즈를 설정합니다. 그전에는 이 동북아시아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카디즈, 일본의 자디즈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미국이 메가드 장군이 6.25 때 설정한 그 방공식별구역들이죠. 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힘이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면은 방공식별구역 지킬 힘이 있었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미국이 지켜주니까 한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 주일미군, 주한미군, 7공군, 5공군 이렇게 해가지고 지킬 거니까 방공식별구역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국은 능력이 안 되니까 방공식별구역 없었죠. 그러다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시진핑 시대에 우리도 이제 능력이 있어 해가지고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이여도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빡쳐가지고 뭐야 이거 우리 방공식별구역 더 확장해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완전히 이 밑에까지 확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공군에서 아니 저 대통령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여도까지 우리 비행기가 가서 작전할 수 있는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니 왜 안 돼? 아 진짜입니다. 안 됩니다. F-15K 좋다면서 그거 10분밖에 작전 못해요. 이여도 가면 F-16은 가지도 못하고요. 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방법 없어? 해서 좋아 공중급유기 해. 그럼 되잖아. 해가지고 이때 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여도 포함 이기 때문에 이여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 확보해라 해서 그러려면 공중급유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공중급유기 스타트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방위사업청은 이때가 이제 2013년도였는데 FX 사업 해서 2차 FX 사업 이 바로 F-35 도입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예산, 국방 예산을 공군 예산은 전부 FX 사업해서 F-35 그리고 그때는 뭐 유로파이터 그리고 이제 F-15 SE 이렇게가 3자가 경쟁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거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추가로 돈이 없죠.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중고기체를 도입할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B707 또는 B767 이런 중고기체를 오래된 중고기체를 가져와서 그걸 좀 개조해서 쓰면 이스라엘에 그런 개조 회사들 많은데 그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야 그냥 새 거 사라 새 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밀어주는데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야 새 거 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새 거 사기로 하고 이 새 제품들을 이 후보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 터지는 경쟁입니다. 총 예산 1조 4,8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는 이 세 개였어요. 유럽 에어버스에서 출품한 A330 MRTT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잉에서 출품한 KC-46A 공중급유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IAI에서 출품한 KC-767입니다. 그런데 이 KC-767은 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개조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일단 기반기체는요. A330은 에어버스 A330-200 항공기를 기체로 하고 항속거리는 13,221km 제일 길죠. 세계 중에서. 그리고 이 KC-46은 강점이 뭐냐면은 미 공군의 주력 4세대 주력 공중급유기다. 지금 미 공군이 뭐 KC-135 이런 것들 주로 쓰죠. 근데 아주 오래됐죠. 특히 KC-135는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KC-46으로 다 바꾼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용 효율성 뭐 여러 가지 봐서 또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봐서 미국제가 좋지 않냐. 또 이거 신형이니까 앞으로 부품 걱정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거는 항속거리가 11,482km.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네는 중고 B767 가지고 와서 해줄게 해가지고 1,500km. 그리고 급유 능력은 A330은 93.5톤 급유할 수 있고 KC-46은 80톤 급유할 수 있고 KC-767은 76톤. 그러니까 급유 능력도 A330이 제일 좋아요. 화물 탑재 능력 A330은 43톤. 그리고 KC-46은 29.4톤.
그리고 KC-767도 29톤 비슷하죠? 두 개는. 병력 수송 능력 A330은 300명, KC-46은 제일 적습니다. 112명. 그리고 KC-767은 200명. 급유 속도는 비슷하고요. 자, 여기에서 미국의 이 KC-46이 앞으로 차세대 미국 공군의 주력 공중급유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40년, 50년 동안 부품 걱정 없고 완전히 그냥 동맹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A330이 제일 낫다. 부품 걱정하는데 에어버스 A330 이게 앞으로 부품 걱정할 정도의 항공기냐. 보잉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에어버스인데 전 세계 6개 반이 에어버스고 반이 보잉인데 이게 부품 걱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두 번째, 이 KC-46은 지금 미국 차세대 공중급유기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험평가 중인데 아직 지금 아무도 쓰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무슨 우리가 지금 베타 테스트 될 필요가 있냐? 안 돼. 지금도요. 이 KC-46은 아직도 오류가 계속 나고 있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제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이건 급유 능력을 떠나서 이건 A330은 병력 수송 능력이 300명이나 되고 KC-46은 11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수송기로 쓸 시기가 일이 굉장히 많다. 당시 이제 필리핀에 아라오 부대 가고 이럴 때였거든요. 아라오 부대 지금 필리핀 가고 하는데 필리핀에 태풍 구호하는 훈련이 그 우리 재난 구호 부대였습니다. 저 아라오 부대 가는데 만약에 우리 공중급유기가 있었으면 여기 싣고 가면 되는데 지금 뭐 상륙함 타고 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병력 수송 능력이 좋은 이 수송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A330이 제일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모든 것을 미제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A330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A330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KC-46 했으면 지금도 오류 나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계속 문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A330 MRTT가 선정되었고 4대를 총 1조 4,880억 원, 대당 한 3,700억 원 되죠. 이렇게 4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시그너스가 우리 김해공항에 착륙합니다. 김해공항에 지금 있어요. 시그너스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한 이름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막 이제 투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그너스가 되었고 우한 백조 이렇게 해서 지금 김해 공군기지에 김해공항입니다. 민간공항하고 같이 쓰니까 제가 이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보입니다. 거기 창가 쪽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보입니다. 공중급유기 4대 딱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거기에 조기경보기 P-사이 또 딱 보이고 조금 더 가면 그 C-130 또 CN-235 딱 보이고 왜냐하면 이 김해공항을 항공단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기분 좋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제가 내가 저거 도입하게 하려고 칼럼도 쓰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참 뿌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군의 능력이 많이 이제 좋아졌죠. 공중작전 패러다임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F-15K 10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 공중급유기가 한번 떠서 F-15K 10대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F-15K는 독도에서 기존에는 30분 작전할 수 있던 것을 1시간 연장해서 90분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에서는 20분밖에 못하던 것을 80분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6 같은 경우는 급유를 20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F-16 덩치가 작으니까. F-16은 독도에서 10분밖에 못하던 것을 60분 이상 작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도에서도 5분밖에 못하던 것을 6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이렇게 우리 한국 공군의 능력이 확장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의 수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뭐 일석이조, 일타 쌍피, 일타 삼피의 그런 효과를 내게 된 거죠. 그리고 해외 파병, 교민 긴급 구출도 오케이. 왜냐? A330 MRTT 이걸 선정했던 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3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임무를 하와이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6월 30일 날 아크 부대의 16진, 17진 임무 교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날 이라크 교민 코로나19 때문에 고립되어 있던 분들 이렇게 290명을 지금 이 사진인데요. 긴급 구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년 10월 12일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폼 잡고 SCM 하러 갈 때 전용기로 미국행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했죠. 자, 그래서 전략공군의 도약의 시금석입니다. 전략공군. 지금은 전술공군이었죠. 그냥 뭐 우리 이 지역밖에 못 지키니까. 그러나 공중급유기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급유를 하면은 사실은 뭐, 미국까지도 갈 수 있죠. 우리 전투기들 따라가면서 계속 급유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전략공군이 되게 되는 그 시금석이 바로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KC-330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가 있는데 지금은 다 새 거기 때문에 완전 신품이기 때문에 다 그냥 작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가 3년만 지나면 수리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하면 처음에는 뭐 며칠씩 하다가 나중에는 몇 달짜리 수리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4대가 있지만 하나가 지금 미국 항공모함 하나 뭐 원자로 갈로 들어가면 3년씩 4년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지금 3년 넘게 지금 원자로 교체 작업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장기적인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도래하고 그 기간들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4대가 있지만 공중급유기가 실제로 가동되는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24시간 우리 상공에서 채공하면서 쫙 공중급유를 해주려고 하면은 최소 6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8대 정도의 공중급유기는 있어야 된다. 우리 정도 규모의 공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이 4대가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